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만은 이제 미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의 중요한 환자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에는 우리 내과 의사들한테는 여기까지는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이었지만 글로벌 의학은 개발이 있어서 이 비만 치료 약제도 빠르게 좀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과 선생님들도 비만 치료가 같이 관리해야 될 어떤 브로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부장님께서는 인재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울산대학교에다가 석사를 졸업하셨고 경북의대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인턴 전공의를 수료하셨고요.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상조교수를 역임하셨고 순천향대학교 부소 구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라팔병원 내과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우리 대구병원 내과의사의 학술이사로서 학술활동에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준 부장님의 좋은 강의를 큰 박수로 네, 날씨가 흐린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사실 방대한 내용이어서 이제 다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는 어렵고 주로 약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죄송하게도 지난주에 비만 학회가 있었는데 같은 제가 경구약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뒤쪽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GLP-1 제제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데미올로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비만 데이터 중에서 좀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에서 2022년 약 한 10년 정도 경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BMI 기준으로 23부터 이제 비만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하고 25부터 1단계 비만, BMI 32단계 비만, 35부터 3단계 비만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한 30 지금 현재 기준으로 34% 그러니까 35 그러니까 40% 미만이 정상 체중군에 속하게 되고 거의 이제 요건 전부 다 이제 과체중 또는 비만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특히 이제 BMI 30 이상 흔히 이제 적극적인 좀 치료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2단계 비만군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거의 40% 이상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병률 측면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유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체 인구에서 한 25%만이 정상 체중, 성인에서 정상 체중이고 그 위로는 다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한 군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단계 비만의 유병률이 1.6배, 3단계 비만 역시 2.6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의사로서의 어떤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만 약제가 있는데 작용 기전에 따라서 이제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초기에 개발됐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로 경구 약제가 되겠고요. 센트랄로 작용하는 이제 즉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제들이 이제 대부분의 기전들이 이제 심파스틱 리네틱 아민 젠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이제 흥분제로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GLP-1이나 GIP를 기반으로 하는 약제들은 이제 뉴트리언트 스티뮬레이티드 호르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이제 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장에서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가지고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이고, 이 역시 어떤 식욕이라든가 또는 장 자체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살을 빼는 이제 이런 약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장에서 그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이제 오리스테트, 제니칼이라는 약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강의할 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애가 식욕, 음식을 섭취하는 식욕과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에너지 익스펜디처, 흔히 뭐 다른 좀 우리가 쓰는 말로 기초대사량이 어쩌고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조절되느냐 하면 이제 핵심은 이제 뇌에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아큐이트라는 뉴클레우스가 이제 이것을 조정하는 이제 센트럴 주주가 되겠고요. 우리가 밥을 굶으면 식사를 공복이 길어지면
이 RBT 리레이티드 펩타이드, 뉴로펩타이드 Y와 같은 이런 이제 뉴로펩타이드들이 장이 하이포살라머스에서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에너지 익스펜디처는 감소시켜서 체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홈시라든가 칼트와 같은 뉴로펩타이드들이 증가돼서 음식에 포만감을 줘서 음식을 좀 덜 먹게 해주고 또 에너지 익스펜디처는 증가돼서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감소시키면 매우 쉽게 체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를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시그널을 줘서 이런 뉴로펩타이드를 조절하느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에서 공복수에 그렐린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공복시에 올라가는 호르몬도 뉴로펩타이드를 증가시키고 식후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슐린이라든가 아디포스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같은 물질들이 이러한 그 식후 포만감을 주는 이런 뉴로펩타이드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호메오스테틱 그 푸드 인테이크에 대한 레귤레이션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요것만 호메오스테틱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랑 바디 웨이트에서 이제 필요할 때는 에너지 식욕이 올라가고 또 많이 먹으면 식욕이 감소하고 해서 잘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인간한테는 이것뿐만 아니라 헤도닉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쾌락적 식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이제 필요하지 않는데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컨디션에서 우리가 식욕이 올라가고요. 식후에 우리가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그 슈가, 당분과 지방이 섞인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기존의 그 이 호메오스테틱 시스템을 벗어나서 식욕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아이스크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분하고 지방이 섞인 음식인데 그런 거는 배가 불러도 또 다른 센터를 자극해서 우리들한테 음식 욕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욕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되어 있는 그 비만 치료제는 말씀을 드리면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식욕 억제제인 이제 펜터민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장에 작용하는 오메스테트가 있고 펜터민의 어떤 저용량에다가 토피라미인트를 병합해서 쓰는 이제 퓨시니아라는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트렉손과 부프로피온의 병합 밀법제인 이제 그 포트라는 약제, 이제 경구 약제가 4가지가 지금 이제 그 승인되어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 GIP-1 그래서 뉴트리언트 센시티브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가 지금 주사제로 이제 승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내에는 5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고 철제파타이드는 조만간에 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제들에 대해서 좀 특징, 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터민은 가장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고요. 이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성 식욕 억제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게 비급여 약제이지만 혹시 오피오이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 이런 거 처방하면 그 국가 무슨 그 마약 관리도 시스템이 틉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유효 용량을 4주간 처방해서 효과가 있으면 최대로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장점은 약값이 싸다라는 건데요. 이게 약제가 3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쓰다가 중단하면 많은 경우에 다 병원 마시는 거지만 다시 체중이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사용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이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좀 이쪽 병원 저쪽 병원에 약간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서 좀 타다 쓰다가 저쪽에서 타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급여지만 만약에 이 약제와 다른 약제를 병합 처방한다든가 잘못 처방하거나 이러면 그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서 마약이랑 똑같이 아마 선생님들한테 그 처방이 뭐 오류가 있으면은 이제 알람이 오거나 이렇게 정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니까 괜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인디케이션에 맞고 그다음에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도하게 심파세틱 톤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다 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뭐 이렇게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같은 경우 또 아지테이트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금기 사항이 되겠고,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는 큐시니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제로토니아,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든가 두통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환자마다 약물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증량하시는 게 맞고, 하루에 한 번 드실 수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저용량으로 식사 때마다 나눠서 쓰실 수도 있고 하는 이제 용법은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밤늦게 드시면 이게 그 맥박도 올리고 심바스틱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더 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드시는 것은 조금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3개월밖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되게 1968년 이런 규정이 없던 아주 옛날 데이터인데요. 그 보시면 30ml를 한쪽은 쭉 계속 먹고 한쪽은 한 달을 먹고 한 달을 쉬고 한 달을 먹고 한 달을 쉬고 해서 얼터네티브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속 복용한 분과 얼터네티브하게 쓴 분하고 그 체중 감량효과가 거의 다 따라가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좀 쓰실 때는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아까 장기 사용에 따른 어떤 어뷰즈 리스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을 좀 썼다 안 썼다 하는 이런 묘미를 조금 발휘해 보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큐시니아인데, 큐시니아는 앞서 말씀드린 펜터민이 아까 이제 30ml를 보통 최대 용량 쓰는데요. 요거를 최대 15ml로 줄이고 대신에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제를 변용해서 그 식욕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원래 그 에필lep시라든가 이 편두통 같은 데 쓰던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바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심바스틱 그 작용이 그 식욕 억제 효과를 이제 강하게 해주는 약제인데요. 기존적으로는 카보닉 언하이드리지 인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요즘 나오는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이 뭐 이렇게 카디오 메타볼릭 그 아웃컴을 보면 이런 연구는 없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펜터민과 다르게 장기 복용 1년 이상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아웃컴에 대한 관련된 어떤 아웃컴들을 조금 이제 보기 연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아까 뭐 맥박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각하게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어떤 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6개월 1년 연구에서 뭐 적게는 한 10kg 이상, 많게는 한 10kg 이상, 상당히 정부 약제지만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싹센다에 비교해서도 사실은 평균적인 효능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용량부터 해서 이렇게 4단계의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제 3%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증량을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없다 하면은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가격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약값이 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처방 가능한 약제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부작용은 제일 흔한 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펜털민의 어떤 부작용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용량이기 때문에 훨씬 덜하고요. 이상 감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카보닉 언하이드리지 액티비티하고 좀 연관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뭐 흔하게 환자들이 입맛이 좀 달라졌어요. 쎄 맛이 나요. 또는 뭐 손끝 발끝에 감각이 좀 이상해요. 이런 대부분은 아주 경미하지만 약간 감각이 좀 이상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요. 보통 약제를 끊으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 별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존적으로 에타백시루식스 하이포칼레미아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없었고, 실제 저도 사실 별로 모니터링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바스틱 톤이 올라가는 경우에 금기가 되겠고요. 일부 환자에서 이제 브레인 포그, 약간 좀 멍하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부분이 용량을 낮추거나 잠깐 쉬거나 하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심한 신기능, 간기능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우울증 환자나 이런 경우에도 저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간 장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2년 동안 보시면 크게 리게인 없이 한 지금 보시면 거의 체중이 12% 정도 빠져서 쭉 잘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부 약제지만 주사 약제에 못지않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콘트라고라는 약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부프로피온과 알트렉손의 어떤 종합 약제가 되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알트레스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피오이드나 알코올 디펜던시에 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그 푸드 크레이빙이라든가 약간 무드에 따라서 뭐 약간 평소에는 많이 안 먹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식욕이 땡긴다거나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막 식욕이 땡긴다거나 약간 이런 그런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효과가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정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기존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영상에 보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약합니다. 적게는 뭐 한 3kg, 많이 빠져도 한 5kg 정도.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히 비만 약제를 효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펜타밀에 비해서는 조금 부작용이 별로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작용은 뭐 노지아, 컨스티페이션, 뭐 두통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역시 그 약물 남용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환자, 어떤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는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침에 하나에 시작해서 아침 저녁, 그다음에 두알 하나, 두알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증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에서 자살사고율이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조금 컨트롤버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만 약제들이 이런 게 대부분 좀 있는데 이게 비만하신 분들이 자살사고의 리스크가 높은 건지 약제가 그런 건지 이제 원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제들이 좀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약제가 프레임이 무드에 따라서 뭐 어떤 식욕이 증가하거나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잘 아시는 지니칼인데요. 이거는 그 TG를 페리엑시드로 분해하는 걸 억제해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음식하고 약을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을 별로 안 섭취한다 이러면 사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약제가 되겠고 센트럴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뭐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서 생긴 부작용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한테